부분이죠. 특히 남열, 성열지사 뭐 이런 부분, 또 실현 불가능한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그 작품들이 그 당시에 빛을 못 보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빛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귀한 인물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그냥 이게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쪽을 이제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시습이 저리 이게 투영된 것이다. 생육신으로서의 그 김시습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투영돼 있다. 금오신화의 비극적인 정서는 소설에 삽입된 주옥 같은 시들에 녹아있다. 시는 소설의 서정성을 극대화한다. 이야기와 시가 어우러져서 그런 어떤 정서를 표현해내는 거, 혼자 살고 있어서 고독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달밤에 그 백꽃 주변으로 이제 서성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묘사를 해내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시를 잘 지어 옷의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김시습. 그의 천재성은 작품 곳곳에서 묻어난다. 그 용궁에 있는 뭐 별주부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고 여러 어족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가창을 해요. 여기에 김시습이 아마 그 문학적인 천재성이 다 드러나 있는데 어느 한 어족도 말하자면 물고기든 뭐 칠성가보든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할 때 똑같은 형태의 노래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거는 방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페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구현하면서 한데 어우러진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금오신화는 조선의 선비들에게 오래도록 읽혔던 전설의 책이었다. 그러나 7년간의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불에 타거나 일본인에게 약탈돼 한반도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수백 년 동안 전하지 않던 금오신화는 1927년 육당 최남선에 의해 다시 국내에 소개되었다. 금오신화가 들어있죠. 지금 금오신화 이 책인데 이건 조선 판본은 아니고 일본 판본이죠. 일본 판본입니다. 네, 일본 판본에 금오신화 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소장하고 계시던 금오신화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조선 우리 판본이 아니고 일본에서 찍은 책입니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잠유하게 된 숨어들게 된 책이 일본에서는 더욱 영향을 주고 일본 문학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들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금오신화. 일본인들에 의해 현해탄을 건너간 김시습의 소설은 몇 차례 판각을 거치며 일본에 머물다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원래 없었던 그 서문을 쓰기도 하고 또 잘된 부분에 관주를 친다고 하는데 동그라미라든가 또는 까만 그 점을 표시를 해가지고 잘된 문구를 갖다 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위에는 여러 사람들의 그 평론의 말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 두 주 형태로 이렇게 간행을 했습니다. 이 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가지고 있던 소장본입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1927년에 계명이라는 잡지에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금오신화에 대한 모든 연구가 근현대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시대의 불우함에 천하를 방랑했던 김시습의 불행한 삶처럼 그의 책도 맵고 쓴 유랑을 한 것이다.
성종 2년인 1471년 봄, 김시습은 금오산에서 일생을 마치려던 마음을 바꿔 서울로 향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조정에는 나설 수 없었지만 현군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새 왕의 조정에서는 선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김시습이 훗날 관동지방에 떠돌 때 쓴 양양부사 유자한에게 보내는 서한에 따르면은 거기서 김시습은 새로운 성상께서 등극하셔서 현인을 등용하고 충간의 말을 따르게 되어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김시습은 무언가 새로운 사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기대를 갖고 상경했던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서울과 근교를 옮겨 다니며 지내다가 서울 동쪽 30리 바깥에 있는 수락산에 터를 잡았다. 거대한 바위들이 조화로운 수락산의 봉우리들. 김시습은 수락산의 절경에 매료됐다. 그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자신의 거처인 폭천정사를 지었다. 매월 땅이 10년이나 머물렀던 폭천정사는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다.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수락산 꼭대기에 매월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이 시기에 김시습은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이에 성균관 동료와 어린 시절 친구들과도 상봉했다. 또한 서거정, 김수원 같은 당대 명사와도 교유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매월당을 천거하지 않았다. 매월당이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보여지는 자유인적인 기질,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까지 넘나드는 이러한 어떤 자유로운 사상의 소유자였고, 또 실제로 그의 생활 자체가 이 팔도 강산을 유람하면서 수많은 시를 짓고 그 지역의 민중들과 교유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거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갖지 않았겠는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매월당의 분노는 때때로 광기로 표현됐다. 거지 행색을 한 김시습이 영의정 정창손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어른이었지만 김시습은 주저없이 그를 비난했다. 한나라의 재상에게 쏟아낸 거침없는 일갈이었다. 세조의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는 신하들에게 김시습은 조롱을 아끼지 않았다. 우연히 매월당은 단종을 폐위시키는 데 앞장섰던 한명회가 쓴 글을 보게 된다.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는 뜻이다. 태도의 정치를 이끈 한명회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공명심. 그는 붓을 들어 잡을 부자를 망할 망자로, 누울 와자를 더러울 오자로 고쳤다.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